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2살이 되었어요. 3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정수 씨 뒷바라지에 아이들 둘 키우는 일까지 숨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친정에서 변변한 혼수 하나 해오지 못한 가난한 며느리였기에 저는 더 굽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이 적고 무서운 분이셨지만 저는 늘 어머니 옆자리를 지키며 깍듯이 모셨습니다. 큰 아주버님네는 멀리 사셨으니 어머니 병수발부터 명절 제사상 차리는 일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것이 곧 제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억척스럽게 이 가정을 지키면 언젠가 하늘이 알아줄 거라고요. 제가 쌓아온 세월이 곧 저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작년 가을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바로 다음 달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액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당장 필요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온 가족이 정신을 못 차리던 그때 또 하나의 불행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남편의 병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어머니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눈을 떠달라고. 저희 정수 씨 살릴 수 있게 이 집에 대한 유언 한마디만 남겨달라고요. 어머니, 이 집은 정수 몫이라 늘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그러나 어머니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저희에게 의지하셨던 어머니는 유언장 한 장 남기지 않고 고요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큰 아주버님 이인호 씨와 동서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아 남편을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제게 주셨던 정수 몫이다라는 말씀을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버님 이인호 씨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유언을 안 남기셨으니 법적으로는 균등 분배이라며 정수가 어머니를 모신 건 고맙지만 그건 재수 씨의 도리였지 법적 권리는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저의 30년이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겨우 도리라는 단어로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가 쌓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돈도 남편의 생명도 절박한데 그분들에게는 오직 법과 지분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남편 정수 씨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수술비를 당장 마련하지 못하면 남편은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의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수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췌장암 말기라 수술을 당장 해야 살 수 있다며. 숨을 고르고 제가 가진 가장 절박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 전체를 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 법대로 나누시는 것이 맞으니까 하지만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가 너무 절박하다고. 아주버님과 동서들 지분에서 잠시 저희 정수 씨 병원비만이라도 먼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돈이 정수 씨 목숨을 살릴 수으니 제발 형제분의 정으로 저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잔인할 만큼 논리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재수 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수가 아픈 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도와달라는 건 결국 지분을 먼저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지금 투자한 사업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그 지분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재수 씨 사정 때문에 저희가 언제 지분이 풀릴지도 모르는 채 기다릴 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까지 하더군요. 아주버님, 어떻게 혈육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깟 사업 투자금이 형제 목숨보다 중요하십니까? 아주버님은 병원 한번 찾아오시지도 않으셨잖습니까?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며 이제 감정은 접으라 하더군요. 자기는 이미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며 만약 내가 소송을 고집하신다면 자기들은 절차를 밟아 시간을 더 지체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수 씨 쪽이 더 손해가 될 거고 이 싸움을 더 이상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냉정하게 자리를 떠난 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간절한 호소는 무시당했고 돈이 인간의 도리보다 우선하는 차가운 현실만 확인했습니다. 남편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아주버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저는 더 이상 남편 정수 씨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는커녕 제 지분조차 제대로 건지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밤마다 몰래 울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저의 사랑과 헌신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밤새도록 남편의 등을 쓸어주고 차가운 물수건을 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매일 같은 경고는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술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하다. 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버린 것은 아주버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저 역시 남편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애들도 저를 도와주고 싶어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들의 삶도 이미 녹록지 않았습니다. 딸은 육아와 맞벌이로 아들은 겨우 집 대출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고액의 수술비는 그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딸은 전화로 자기가 죄인 같다며 돈만 좀 있었으면 날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울었습니다. 전 그런 딸에게 아니다, 딸. 내 잘못 아니야. 너희는 너희 가정 잘 지키고 사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식들의 괴로움은 저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저희 세대가 헌신적인 희생을 했다면 지금 저희 자식 세대는 버거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을 멈추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간절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인간관계마저 이 절박한 순간에는 단 돈 10,000원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계단에 주저앉아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통을 잊을 무언가가 필요했고 제 손이 닿는 곳에서 보호자가 없어 외로운 분들을 돕는다면 잠시나마 제 처지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원봉사였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를 사기려는 자기 위로였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서 힘없이 앉아있는 분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청소를 돕거나 물통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을 처음 뵌 것은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옷차림이나 품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인들과 달리 주변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그분의 고독함이 왠지 모르게 저와 닮아 보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끓여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밤이 깊었습니다. 주무시지 않으시고요. 따뜻한 물이라도 한 모금 하시지요. 그분은 고맙다며 당신은 쉬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 밤이 오히려 편하다고 하셨어요. 또 이 병원에 이리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또 있었냐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박 여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간병인인 동시에 박 여사님의 밤의 방문객이 된 것입니다. 여사님은 저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당신의 외로움을 조금씩 내보이셨습니다. 여사님은 큰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셨지만 남편과는 일찍 사별하셨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돈은 넘치도록 있었지만 진심으로 곁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쓸쓸함이 돈만 쫓던 아주버님에게 배신당한 제 마음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제가 겪은 비참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여드리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영사님은 호박죽을 드시더니 당신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라며 다른 간병인들은 돈만 받고 형식적으로 대하는데 나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참으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호박죽 한 그릇을 돈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진심 어린 감사 속에서 제가 아주버님에게 잃었던 헌신의 가치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의 헌신을 며느리의 도리로 깎아내렸다면 박 여사님은 저의 작은 호의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복도를 산책했습니다. 여사님은 때때로 당신의 인생 철학을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고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르고 진심으로 대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깊숙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병원비 문제로 세상 모든 희망을 놓았는데 이 병원 안에서는 저의 순수한 선의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박 여사님을 외로운 부잣집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억울함을 잊으려고 시작한 이 작은 봉사와 순수한 진심이 곧 제 인생 전체를 되돌려 놓을 기적의 씨앗이 될 줄은, 그리고 박 여사님이 그 기적을 안겨줄 거대한 힘을 가진 분일 줄은요. 남편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박 여사님 곁을 찾았지요. 그분이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 여사님은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다급하게 간호사들을 불렀고 박 여사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며칠 후 주치의는 저에게 마지막 임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친정 어머니를 잃는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에도 여사님의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신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박 여사님이 임종 전 마지막으로 저를 뵙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겨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사님은 왔냐며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의 고독을 달래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사님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 2개를 저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여사님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당신은 남은 가족이 없다며 난 달랐다고 단 돈 때문에 당신을 대한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놓으셨고 저는 그 슬픔에 잠겨 봉투를 펼쳐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박 여사님은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슬픔을 달래며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데 변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변호사는 여사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명숙재단이라는 자선재단을 은밀하게 운영하고 계셨다며 여사님은 김영애님의 진심을 알아보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봉투 속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명숙재단 명의로 된 거액의 무기명 기부금 증서와 재단의 주요 관리직에 영희 씨를 임명한다는 고용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에는 남편의 수술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금액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작은 선의. 그 봉사가 저를 구원한 것입니다. 아주버님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제 30년 헌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박 여사님에게서 기적처럼 보상받은 것입니다. 박 여사님께서 주신 기적 덕분에 저는 단숨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남편 정수 씨의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남편은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주버님과의 상속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주버님에게 돈의 힘을 보여주고 모든 지분을 매입한 후 저는 복수 대신 용서가 아닌 무시를 택했습니다. 제 삶이 이미 너무나 빛나고 소중한 새로운 가치로 채워졌기에 과거의 억울함 따위는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정수 씨가 재활을 시작하고 안정을 찾았을 무렵 저는 명숙재단에 정식으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받은 유산은 단순히 남편을 살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소명이었습니다. 첫 임무는 재단에서 선정한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사정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대상자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시니어 독거 여성 박수님 여사님이었습니다. 박수님 여사님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를 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자식들이 진 빚 때문에 살던 집마저 빼앗기고 작은 임대주택에 홀로 계셨습니다. 여사님의 사연은 돈이 없어서 헌신마저 무시당했던 제 과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사님은 자기가 뭘 했다고 이런 큰 돈을 받을 수 있겠냐며 울으시더군요. 전 그분의 손을 잡으며 여사님, 당신의 삶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헌신과 진심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이 돈은 저희 재단 설립자이신 박 여사님의 뜻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이 돈으로 건강을 찾으시고 남은 인생은 당신만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수님 여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짓밟혔던 제 30년의 헌신이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요. 박 여사님은 저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억울했던 며느리 김영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남은 삶을 선의를 심는 일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전 건강해진 정수 씨가 나에게 여보 당신이 나를 살렸다며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이 우리를 살린 거라고 이제부터 자기가가 나의 등대가 되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닙니다, 여보. 우리는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당신의 등대였듯 당신도 저의 희망이니까요. 박 여사님처럼 우리도 선의의 보상을 나누며 살아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30년간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던 가족이 아니라 호박죽 한 그릇의 진심을 보아주신 박 여사님의 뜻밖의 유산 덕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억울하고 비참한 현실에 좌절하고 계신 시니어분들이 계신가요? 부디 마음의 촛불을 끄지 마십시오.
당신의 순수한 선의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 줄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